안녕하세요. 저는 1994년 우연히 넓은 마당과 2층이 있는 커다란 대저택에서 살았었지만 지금은 그 집을 나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오늘 우연히 저희 아들의 어렸을 적 일기장을 꺼내어 보다 그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993년의 어느 추운 겨울날,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겨울이 제게는 살면서 가장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제게 유일하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계절이었으니까요. 아주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은 몽땅 다 오빠들에게 양보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컸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9살 나이에 가족들 먹을 밥을 지을 줄 아는 아이였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악랄한 계모는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심이 분명했지만 그때는 아무래도 딸보다 아들에게 사랑이 많이 기울었던 시기였으니까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실컷 원망만 하다 돌아가시고 나니 뒤늦게 이해를 하려는 것 같아 조금은 죄송한 마음도 드네요. 어쩌면 단순히 가난한 집안의 오빠들에게 부모님 사랑을 몽땅 빼앗기기만 한 아이로 자랐더라면 제가 그 정도로 결핍이 심한 사람으로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결핍이 몹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는 연애마다 실패도 잦았어요. 물론 학벌도 좋지 못하고 일자리도 변변치 않았던 저에게 좋은 연애 상대가 나타날 리 만무하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었습니다. 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니 결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겠구나 하고 말이에요.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거였음에도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인해 연애를 아예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실패가 뒤따랐어요. 연애에 실패가 있었다는 말이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결핍이 연애를 망치고는 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마음이 잘 열리지도 않았고요.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까지가 잘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핍이 많아 그런지 믿지 못해 상대방을 의심하는 일도 많았어요. 모두가 괴로워하며 저의 곁을 떠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 어떤 사랑도 시도해보지 말자. 주변에서는 모두가 하나같이 그런 내가 참지 않으면 영원히 제 짝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인 듯 했어요. 인연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인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상대방을 의심하며 믿지 못하고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괴로운 마음을 더는 경험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연애를 하지 않다가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제가 든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 그동안 내가 상대를 이유 없이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게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제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남편에게 많이 의지가 됐었어요. 가난한 환경 속에서 불륜과 술을 일삼고 어머니의 피를 말렸던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순한 인상에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바른 생활의 사나이였어요. 왜 당신은 술, 담배도 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남편은 그랬었어요. 당신이랑 미래의 우리 아이랑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면 몸에 나쁜 건 안 하는 게 맞지. 뭐 좋은 게 있다고 그걸 하겠어. 군대 있을 때 담배를 입에 대보지 않았던 건 아닌데 전역했을 때 딱히 그걸 계속 피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기도 했고, 담배나 술이 딱히 취향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니기도 하더라는 남편은 그런 말조차 옆에 있는 제가 듣기 좋게끔 말해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쁜 말을 들으면
저는 남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말을 예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라 제 마음이 더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던 남편이라 누구보다 서로의 지난 상처를 잘 알고 있기에 더 깊은 사랑을 싹틔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늘 다정다감하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우리를 닮은 2세를 꿈꾸며 보내는 매일매일이 참 행복했어요. 비록 저희 둘 다 남들보다 못한 직업에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신세들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이유 하나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행복이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벼랑간 길에서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달려와 남편을 깨어버려 심폐소생술도 하고 달려온 구급차에 급하게 몸을 실어도 봤지만 남편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어요. 가족들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 몸에 나쁜 건 일절 하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왜 그런 남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건지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던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고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했는데 멀쩡하게 잘 흘러가는 시간과 세상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며 좋지 않은 마음을 먹었던 게 사실이에요.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으니 더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심장을 도려낸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100번 실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내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 두 사람 다 미처 몰랐던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내 밥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러 화장실로 달려가는 제게 막내 올케 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내밀었던 임신 테스트기. 설마 하는 마음에 그걸 확인하고 나왔을 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또렷한 두 줄, 남편과 함께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지어야 할 그 순간에 저는 덩그러니 혼자였으니까요.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데 아이가 다 무슨 소용인가 싶다가도 하루에서 이틀, 이틀에서 사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남편과 내가 사랑해서 생긴 소중한 아이였고 나는 그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거든요. 그러려면 장례식 내내 생각했던 저의 죽음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는 것보다 남편의 몫까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 하나로 당장 죽고 싶은 그 심정을 누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감정을 다스리려 매일 밤마다 일기장에 그날의 감정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일기를 적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날수록 뱃속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랑이는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애쓰지 않아도 좋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저희의 곁을 떠난 이후부터 제 삶은 사실 생각보다 더 팍팍했습니다. 잘 이겨내보자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의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자고 다짐했던 저였지만 글쎄요.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몸으로 어디 일이라도 쉽게 나가기 힘들었던 게 현실이었어요. 다니던 회사에서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도 제 임신 소식을 듣고 하루빨리 회사를 그만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물류일을 해도 괜찮겠어요? 임신 핑계로 몸살이고 하면 다른 직원들한테 피해도 있고. 그간 회사에 몸담아 일해온 세월이 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빴지만 애초에 복지가 좋은 회사도 아니었으니 제가 좋은 인재가 아니라 좋은 회사에 취업한 것이 아니었으니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막한 마음을 뒤로 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매번 그런 소리를 들어가며 회사에 남는 게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후회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막상 당장 일하러 갈 곳이 없으니 막막한 현실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형편이 좋지 못한데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었을까? 그냥 내가 듣기 싫어서 내 두기 편하자고 아이를 핑계 삼아 그만둔 것이 아니었을까? 힘든 상황에 부딪힐 때면 스스로 내렸던 선택에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숨기고 일을 구해볼까 했지만 그마저도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출 수 없는 것이라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남편과 자주 가던 한 식당에 구인 모집이 붙은 걸 보고 들어가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일도 매일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기존에 일을 하던 직원이 쉬는 날에 대신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벌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은 아껴 쓰면 된다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돈을 모았어요. 아이를 가지면 잘 먹어둬야 한다고들 했지만 저는 먹고 싶은 음식까지 참아가며 그렇게 일을 악물었던 것 같습니다. 홀서빙만 하던 저도 식당에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기본 밑반찬으로 나가는 나물이나 무침 같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도 제가 유일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음식 만드는 일이었으니 화려하고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밑반찬 만드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신 식당 사장님은 그 직원과 업무 시간을 조율하여 제가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 나올 수 있던 것을 나흘까지 늘리는 것에 성공했고 구인 광고를 이잡듯이 뒤져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도 구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일은 계속해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 힘들어도 꾹 참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 25주쯤 되었을 때였어요. 배가 제법 나와 일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날도 일당을 벌기 위해 식당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애써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차비로 날리는 것이 싫어 집까지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문득 서러운 마음이 복받쳐오긴 했지만 임신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위안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힘을 짜내며 집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걷고 있는 제 옆으로 차 한 대가 저를 치고 지나가 버린 것이었어요. 인도 보도블록을 공사를 하는 건지 땅이 다 뒤집어져 있어서 차도로 돌아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힘없이 걷고 있던 저는 저를 밀치고 지나간 그 차의 백미러에 부딪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고 차는 제 바로 코앞에서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다행히도 속력을 내어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에 부딪힌 몸이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 넘어져서 아스팔트 위로 나뒹구는 바람에 무릎이며 허벅지, 팔꿈치에 살같이 까지고 피가 흘러나왔지만 그 아픔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넘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행여 뱃속의 아이가 잘못될까 배부터 끌어안는 바람에 입에서는 절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에 배를 웅크리고 누워 머리로는 순식간에 일어난 조금 전의 상황에 대해 판단을 하며 차 문을 열고 내리는 다급한 발동작들을 보면서도 제 몸보다 단 하나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하고 제게 물어오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반사적으로 말이 되어 튀어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이 괜찮겠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총 2명. 한 사람은 운전기사로 보였고
한 사람은 뒷좌석에서 내린 그 차의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운전기사로 보이는 그 남자는 연신 제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건넸고, 뒷좌석에서 내린 여자는 제 몸이 다친 곳이 없는지를 여기저기 살피며 얼른 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엉겁결에 그 차에 올라타 곧장 병원으로 가면서도 저는 움켜쥐고 있던 뱃속의 아이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인지 그 여자는 제게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며 남자에게 말했어요. 조심해서 조금만 더 빨리 가줘요. 급하게 달려 도착한 병원에서는 다행히도 제 몸과 아이의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전했어요. 아이가 이상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몸에 입은 타박상에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니 마음이 놓여 그제야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어가고 있던 저를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들이받은 것이니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엉망이 된 인도를 피해 차도로 걸어갔던 저의 잘못도 없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여자의 차림새나 느껴지는 분위기로 보아 부잣집 사모님인 것 같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차는 괜찮나요? 그래서 치료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여자에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막상 저는 괜찮은데 차가 괜찮지 않으면 그것 또한 제가 괜찮지 않은 일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제게 말하더군요. 지금 차가 중요해요. 정말 미안해요. 학교 간 아들이 조퇴를 하고 집에 왔다는 전화를 받아서 내가 빨리 가달라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많이 아프죠? 보호자는 언제 와요? 보호자 올 때까지 제가 무조건 같이 있어줄게요. 홀몸도 아닌데. 여자는 저를 반강제로 병원 의자에 끌어안치듯 하며 대답을 기다리는 눈초리를 보내왔어요. 분명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쩐지 씁쓸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왔다고 해도 달려올 보호자가 제게는 없었으니까요.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주겠다는 말에 엉겁결에 그 옆자리에 앉은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결국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저 올 사람 없어요. 괜찮아요. 혹시나 연민을 살까 일부러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올 사람이 없다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했는데, 여자의 눈이 잠깐 휘둥그레졌다가 이내 비 맞은 고양이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왜요? 아이 아빠가 못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 손을 잡아 끄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혼자 집까지 가도록 할 수 없다고, 뱃속의 아이가 괜찮아도 엄마가 놀란 만큼 같이 놀랐을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그 차에 타게 되었어요. 차를 타면서 곁눈질로 흘끔 제가 부딪혔던 백미러가 부러지지는 않았는지 몰래 확인을 하게 되더군요. 비싼 차에 흠집이라도 났다면 큰일이었으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행히 제 눈에는 그렇다 할 흠집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괜찮다고 사양하는 저를 억지로 차에 태운 그 여자는 남편이 일이 바쁜가 보다며 자기 남편도 일이 바빠 요즘 얼굴 보기가 통 힘들다고 투정 아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곧이어 그 말에 제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다가도 근래 누군가에게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 보니 한 번 보고 말 사이에 속에 쌓인 말이라도 해볼까 싶어서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사실 아무렇지 않은 듯 남편이 바빠 속상하다는 말을 처음 본 사람에게 투정하듯 이야기하는 그 여자가 부러워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볼 수는 있잖아요. 전 남편을 영영 못 봐요. 차라리 그이가 일이 바빠 매일 늦는 거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일을 쉬는 날이 되면 마음껏 얼굴도 보고 웃고 떠들 수 있을 테니까. 갑자기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꺼낸 이야기가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이었죠. 여자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무언가에 홀레기라도 한 것처럼 구구절절 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나쁜 생각들만 떠올랐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잘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일당벌이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까지 털어놓고 나니, 그 여자가 차 시트에 아무렇게나 올려진 제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말했어요. 멋있고 대단한 분이네요. 아이는 참 행복할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나중에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다 자라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나 사랑하고 아꼈다는 것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런 아이였거든요. 10달 동안 품는 동안에도 태어나고 걸음마를 하고 어른이 되는 순간까지도 어머니께선 쭉 혼자이셨어요. 다 크고 나니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있는 것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전 그래서 늘 그걸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고요. 그러니 뱃속의 아이도 분명 엄마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자의 이야기가 꼭 뱃속의 아이가 제게 전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그 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 빗댄 것뿐인데도 그렇게 느껴졌던 건,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제 마음이 저 자신에게 내색하는 의미였겠죠.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던 위로가 갑작스레 찾아오자 거짓말처럼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자는 제가 참았던 눈물을 몽땅 쏟아내는 동안에 말없이 제 팔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물을 그치기 전까지 우리가 타고 있던 그 차는 같은 동네를 돌고 또 돌며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배려에 조금씩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정신을 차려갈 때쯤 여자는 제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잘하는 게 뭐예요? 생뚱맞은 질문에 눈물도 쏙 들어가고 홀린 사람처럼 또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었지 하며 대답을 찾기 바빴어요. 어렵게 만들어낸 대답은 겨우 잘하는 게 없어 그나마 요리를 조금 할 줄 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조금 전과 같은 실례합니다 하는 얼굴을 하고서 제게 물었습니다. 마침 우리 집에 음식해줄 사람을 구하던 참이었는데 괜찮으면 지낼 만한 방 한 칸 내어줄 테니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일해보면 어떻겠어요? 이 몸으로 일당 받으며 식당 일은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집 그렇게 밥도 자주 안 챙겨 먹어요. 그냥 난 그쪽 보니까 우리 어머니 힘들었던 시절이 생각나서 애 낳으면 키우면서 또 계속 일하고 혹시 알아요? 우리 엄마처럼 그쪽도 무진장 좋은 사람일지. 여자가 제게 갑작스러 꺼내놓은 제안은 제 입장에서 도저히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벌이로 보나 지내는 환경으로 보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래도 되는 거냐고. 제 음식 솜씨 한번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결정하셔도 괜찮으시겠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뽀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했잖아요. 저희 집 밥 잘 안 챙겨 먹는다고. 주로 외식이에요. 따뜻하면서도 쿨한 모습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부러움이 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 기회가 아무나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여자가 제안한 제 월급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 금액이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식당 사장님께 그러한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늘 더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하셨던 사장님은 저희 그런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아이 나오면 얼굴 꼭 보여줘야 한다고 눈물의 작별의 마지막으로 제 앞에는 또 다른 출발을 할 새로운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만난 그 여자는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저의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와 9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이었어요. 9살 차이면 젊은 편이었는데도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귀티가 났고 우아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분위기로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비단 그 사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창동에 위치해 있던 그 사모님의 집은 멀리서 보았을 때부터 이미 으리으리했습니다. 그 웅장하고 위험 있는 저택의 모습에 문턱을 넘기도 전부터 침이 꼴깍 넘어갔었거든요. 정말 내가 이런 집에 함부로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사는 사람이 집을 닮은 것인지, 집이 사는 사람을 닮은 것인지, 제가 살아온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 웅장한 집에 발을 들여본 곳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곳은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상상 속의 집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말로 그런 집에 사는 사람이 실존하다니 눈으로 보고도 실감이 나질 않았었죠. 사모님께서 제가 지낼 방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앉아 멀뚱히 그 방의 생김새를 구경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신 그 방은 그 집에 있는 방들 중에 가장 작은 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내던 집의 안방보다 더 좋고 깔끔했어요. 저는 멀뚱히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벽지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벽지마저 제가 살던 집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렇게 벽지를 만지는데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기지 않아 눈물이 났습니다. 제게 일어난 일들이 갑작스레 찾아온 어떤 기회인 것처럼 느껴져서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벽지를 쓸어보았던 손으로 부름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사모님이 가져주신 감사한 연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자고 말이에요. 그 멋진 여유와 우아함은 저도 이왕이면 그런 어른, 그런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품게 했습니다. 비록 빈부에서는 차이가 나는 사람이겠지만 마음만큼은, 행동만큼은 닮고자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은 비록 사모님이었지만 사모님은 저를 동생처럼 대하며 많이 아껴주셨고 저는 어느덧 그분을 제 정신적 지주로까지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고민거리가 있거나 막막한 부분이 있을 때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분은 참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를 잘 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따뜻하고 친절하고 멋있었던 사모님만큼이나 그분의 가족들도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사모님의 말씀대로 일이 바빠 집에 계시는 일이 거의 드물었지만 집으로 돌아오실 때면 늘 양손 가득 무언가를 가지고 오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아이의 목까지 늘 함께 있었습니다. 수혁이 먹을 것 사오는 김에 진영이 것도 좀 샀어요. 요즘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더라고요. 사모님과 사모님의 아들인 수혁이라는 아이도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들과 6살이 차이 나는 아이였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영특한 아이였는데 마음씨까지 부모를 닮아 선한 아이였답니다. 저를 이모라고 부르던 그 아이를 보며 뱃속의 아이가 수혁인 만큼만 훌륭하게 커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수혁이는 여전히 착한 형으로서 저희 아이를 예뻐해 주었어요. 아이가 신기해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 엄마가 잘 돌보지 못하는 사소한 부분까지 수혁이가 저를 참 많이 도와줬답니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준비물까지 챙겨주는 이모가 낳은 아들이니 자기한테도 친동생 같은 존재라고 수혁이가 9살 되던 무렵엔 그런 말까지 하더군요. 그러니 제 눈에 그 아이가 얼마나 예뻤을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예쁘고 착한 수혁이와 정 많은 사장님, 제 정신적 지주인 사모님의 감사함 안에서 가정부 일을 하며 지낸 지도 언 15년이 흐른 어느 날의 일입니다. 감사함 속에서 건강하고 착하게 자란 저희 아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교복을 입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고, 또래들보다 늦게 입대를 한 수혁이는 한참 군 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안방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한참을 문을 두드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방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불길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제 눈앞에는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이불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는 사모님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그런 사모님을 일으키려 했어요. 그런데 이불을 꽉 쥔 사모님의 손이 풀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그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그제야 저는 침대 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침대 위를 바라본 저는 사모님과 함께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침대 위에는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흔들어도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어도 깨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말이에요. 너무 놀랐지만 서둘러 사장님을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잠든 사장님을 꼭 쥔 채 놓아주지 않으시려는 사모님을 겨우 떼어놓고 병원으로 갔을 땐 이미 늦었다는 말만 되돌아왔어요. 사장님의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제가 정말 원망하고 미워하는 심장마비. 저희 남편도 그렇게 갔으니까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이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모님은 마치 그 옛날의 저처럼 정신을 놓을 정도로 울부짖었어요. 그런 사모님을 보는 저의 마음 또한 찢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감히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정들었던 분을 떠나보내고 속상한 마음을 다잡으며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 애썼어요. 다시 또 쓰러지지 않게 하고 식사를 챙기고, 행여나 마음에 나쁜 바람이라도 불어올까봐 잠도 자지 않고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군대에서 달려나온 수혁이의 얼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형이 슬프다는 걸 이제는 다 아는 나이가 된 제 아들 진영이는 수혁이를 끌어안고 달래기 바빴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을 오고 가는 동안 사모님은 점점 수척해져 갔어요. 발인을 하고 돌아오는 길, 사모님은 제게 그러셨습니다. 진짜 웃겨.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오롯이 슬퍼만 하기에도 벅찬데 사람들이 그럴 시간을 안 준다? 그런 사모님의 말씀을 그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치러보았던 남편의 장례식을 떠올리며 번잡한 서류와 장례식 절차를 말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뒤늦게 깨닫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사모님이 단순히 사장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다른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장님이 하시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집 청소를 하다 우연히 사모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면서였어요. 어찌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하시던지 방문을 뚫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다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회사인데
누구한테 넘어간다는 거야? 피해? 누가 피해를 입어요? 누가? 그 돈이 얼만데 내가 준다고 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다시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실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소리를 들으며 사모님의 상태를 체크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한참 우는 소리가 들려오다가 갑자기 싸한 느낌과 함께 조용한 침묵이 찾아들었습니다. 침묵이 무섭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방 안이 견딜 수 없이 불안했던 저는 결국 또다시 그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무언가를 입 안으로 털어넣는 사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삼키게 해서는 안 될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어 달려가 사모님을 뜯어 말렸어요. 바닥에 나뒹구는 작은 통의 정체는 수면제가 담겨있던 통이었습니다. 나 말리지 마. 그냥 나도 그이 따라갈 거야. 살아있음 뭐해. 그 사람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바보 멍청이가 되는데. 말리지 마. 응? 나 말리지 말라고. 절규하고 망가지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 반사적으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엉망이 되어버린 얼굴은 불과 10여 년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의 심정을 100% 알 수는 없었지만 어떤 심정인지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런 선택을 하려 했던 나조차도 그 찰나를 후회하고 있다는 걸 사모님도 꼭 아셨으면 했어요.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엉엉 울며 말리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모님을 힘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는 게 보였으니 1시간이 넘도록 그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조금은 진정된 목소리의 사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놀랐지? 내가 자기한테 별꼴을 다 보인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 나도 자기도. 회사가 넘어가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곳 가서 다른 일 하며 살아. 평생 직장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미안해. 면목이 없다. 진영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지내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내가 이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 집도 곧 넘어갈 거고 자기한테 월급도 못 줄 거야. 너무 늦기 전에 하루빨리 그만둬주면 좋겠어. 한숨 같은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회사가 넘어가다니, 게다가 집까지 넘어가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도 악착같이 회사 일에 매진하던 사장님의 모든 것이 담긴 회사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누구보다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까요? 그간 마음고생을 하셨던 것이 그것 때문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죄송했어요. 제가 안다고 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늦기 전에 월급 받고 얼른 나가라고 제 등을 떠미셨네요. 저는 그런 사모님께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어요. 혼자 두고는 절대 나갈 수 없다고. 그런데 그때 열린 문 너머로 그런 저희를 내내 바라보고 서 있던 저희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나 따라와서 저기 좀 봐봐. 꽉 잠긴 목소리로 울먹이는 아들의 손끝에는 창문 너머 마당이 걸쳐 있었어요. 저는 버릇처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니까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자리에서 저를 일으키며 짜증내듯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저기 파보라고. 아, 저기 파야 돼. 저기 땅 파야 된다니까. 갑작스런 이상 행동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도대체 멀쩡한 땅을 왜 파보라고 보채는 건지. 덩달아 아들에게 짜증을 내버리려던 찰나,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이 마당으로 뛰쳐나가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아들까지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 미칠 것 같았어요. 소리를 질러 그만하라고 해보았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품에 안겨 넋을 놓고 있던 사모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향했어요. 해보자. 진영이가 땅 파보라잖아. 해보자. 창고에서 각종 삽을 꺼내온 사모님은 진영이의 고사리 같은 손 옆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저도 결국 이기지 못하고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시간대에 여자 둘, 아이 하나가 미친 듯이 마당에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친 짓을 하던 와중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삽에 뭔가 탁 걸리는 게 느껴져 손으로 흙을 털어내니 그 아래에 번쩍이는 금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1kg 정도 되어 보이는 금괴였어요. 놀란 마음에 바로 옆에 흙을 털고 또 털었습니다. 사모님은 삽질을 멈추고 넋을 놓은 채 금괴를 내려다 보았어요. 땅을 파고 또 파도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는 금괴는 어렴풋이 100덩이는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한 마음에 진영이를 추궁했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쏟아지는 금괴에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집주인인 사모님조차 모르는 이 마당의 진실을 어쩌다 얻어 사는 내 아들이 알고 있는 것인지. 사모님께서도 당황한 얼굴을 하고 아들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셨어요. 나 어렸을 때 아저씨가 맨날 여기 땅을 파서 금을 묻으셨어. 엄마가 장 보러 가는 날에는 너무 심심해서 수혁이 형 학교 마치는 걸 기다리려고 마당에 나와서 놀고 있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기다리는 형은 점점 늦어지고 형 대신 아저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 형을 기다린다는 댁에 간식 사다 왔으니 들어가서 형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먹고 있으라고 하시면 난 얼른 쫓아 들어가 아저씨가 사오신 간식을 먹으면서 형을 기다렸고, 근데 하루는 내가 깜빡하고 마당에 장난감을 두고 와서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 밖으로 아저씨가 열심히 땅을 파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왠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 후로는 땅을 파서 금을 묻는 아저씨를 그냥 쳐다보기만 했었어. 솔직히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가기도 했고 아직까지 있을 줄은 나도 몰랐어. 알고 보니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장님이 마당에 금괴를 묻는 것을 봐왔던 것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모임을 나가고 저는 장을 보러 나간 그 시간대에 사장님은 몰래 집으로 돌아와 마당 깊숙한 곳에 금괴를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것도 몇 년에 걸쳐 차곡차곡 모았다는 사실에 사모님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이가 늘 이 집에 보물단지가 있다고, 절대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게 이걸 말한 거였어.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런 그 일을 매일같이 보면서 어떻게 감쪽같이 몰랐을까. 나중에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그 길이 얼마나 초조했을까. 사모님은 살아생전 사장님이 하셨던 비밀스런 암호 같은 말들을 끼워 맞추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오직 자신과 흑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만들어 두었던 사장님의 초조한 마음을 저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훗날 사모님에게 깜짝 선물을 하려고 했던 걸 지키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실 때
그 마지막 말을 전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셨을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사모님과 저는 아들의 말을 토대로 대략적인 시기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장님은 금값이 싸던 1990년대 후반부터 쭉 땅에 금괴를 묻어두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사모님께서는 서둘러 금괴를 챙겨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하루빨리 회사가 넘어가는 걸 막아보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나섰던 사모님께서 돌아오셨죠. 진영이 덕분에 급한 불 끌 수 있었어. 진영이 아니었으면 저 땅 아래 뭐가 있을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거야. 이게 다 자기와 진영이 덕분인 거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들 덕분에 우리 그이 평생을 바친 회사 구해낼 수 있었어. 금괴를 들고 급한 불을 꺼보겠다 집을 나섰던 사모님께서는 그날 집에 돌아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사를 그대로 잃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여전히 수척한 사모님의 얼굴은 가슴이 아팠지만 진영이의 기억으로 인해 사모님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사장님의 놀라운 비밀 창고는 정말로 훗날 갑작스레 닥친 풍파로부터 사모님을 지켜냈습니다. 잠잠했던 금값이 그때 마침 대폭 상승하고 있었던 때라 금을 팔아 회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진영이는 그날 그 일이 자기한테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는지 그날 밤엔 자기 베개 안에 금덩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꿈까지 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신기하고 놀랐던 만큼 저도 마찬가지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편으로 땅속에 파묻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금괴를 발견한 사모님께서 집에 닥쳤던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게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15년을 거두어 주신 고마운 분이 행여 저 같은 바닥 인생을 살게 되실까봐 마음이 많이 쓰였던 차였으니까요. 사모님 말씀대로 일을 그만두고 나가 다른 곳에서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그동안 저희를 거두어 주셨던 사모님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면 하루라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신 것 같아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마당의 금괴를 발견하고 한동안 정신없이 일처리를 하시던 사모님께서 부탁하시는 바람에 저는 예정보다 며칠 더 그 댁에서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저 역시 사모님의 그런 부탁이 아니더라도 완전히 안정을 찾으실 때까지는 곁에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드리고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기에 누구보다 힘들고 괴로울 법도 한데 사모님께서는 누구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셨습니다. 덤덤할 수밖에 없었던 사모님의 그런 모습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다가도 한편으로는 그런 강단이 있음이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지켜내는 것에 가진 재산을 다 써버리느라 더는 그 넓은 집에 살 수 없게 되신 사모님께서는 제게 작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들 수혁이와 함께 지내실 집이 마련된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작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별을 한다는 것은 역시 슬픈 일이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 눈물이 터졌거든요. 사모님은 그런 저를 보며 헤어지기 싫어 떼를 쓰는 거냐고 놀리셨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얼굴은 여전히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기에 자꾸 슬퍼지려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터졌던 눈물을 가까스로 닦아내고 입술을 꽉 깨문 제게 사모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시고 말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집 굳은 일 다 맡아가며 자기 집처럼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우리 진영이도 수혁이 형을 진짜 형처럼 대해줘서 고마웠고 진짜 단순한 인연이고 그냥 스쳐갈 수 있는 인연이었는데
어쩌다 우리 이렇게 친한 사이가 됐다. 그치? 그런 인연을 쌓은 사람이 자기라서 나는 참 좋았어. 그리고 이거 받아. 친한 사이가 되었다는 그 말에 이미 눈물 범벅이 된 저의 손에 사모님께서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 봉투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봉투 안에는 자그마치 5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당장 사모님께 돌려드리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저한테 주시냐고 따져 물으려던 제 말을 가로챈 사모님의 말씀에 저는 그렇게 한순간에 5억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긴 뭐야, 자기 퇴직금이지. 자그마치 15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인데 퇴직금도 안 챙겨줄 사람으로 본 거야, 나를? 금액이 좀 되더라도 사양은 마. 우리 그이 회사 살린 거 진영이잖아. 진영이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일이었어. 고마워서 그래. 기억력 좋고 똑똑한 진영이 위해서 써야지. 마음과는 달리 더 못해줘서 미안할 뿐이야. 그러니 거절 말고 받아. 진영이를 위해서라도, 응? 사모님께서 주신 5억은 그렇게 오직 진영이를 위해 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스쳐갔을지 모르는 사이였던 저희가 인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그 사모님 덕분이었어요. 힘든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거두어 월급에 지낼 곳까지 마련해 주셨던 사모님. 어쩔 땐 언니 같고 어쩔 땐 친구 같은 사모님 덕분에 그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꿈 같은 집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모님 같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사모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지내왔는데 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문득 아들의 어렸을 적 일기장을 꺼내어 보다 생각난 그 집에서의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언제 세월이 그렇게 흘러 벌써 진영이가 장가를 가는 건지. 함께 사는 동안 저는 진영이에게 그 사모님처럼 좋은 엄마였을까요? 궁금하지만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겠네요.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 그냥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